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시청자 여러분. 주식 시장이 오늘처럼 좀 상승을 하더라도, 그리고 좀 하락을 하더라도, 마음은 편치 않은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굉장히 경제 둔화가 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리세션이 온다, 라는 이런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공포가 탐욕을 불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막상 시장을 대할 때 지금은 손이 쉽사리 나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영우 전문가와 제가 이렇게 좀 1시간 동안 달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김영우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사실 많이 와야 되는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날 위증시의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의 경제 상황 자체가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기간을 보면은 거의 역대 최장 기간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IMF라든지 아니면 서브 모기지 프라임 사태 때보다는 낙폭 자체는 그렇게 그때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준에 계속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우리의 포트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매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왜냐, 이 증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적인 회복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산으로 표현한다면 증시가 한번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나무들도 없고 뭐 동물 열매들도 없는데, 그것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다시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시간이 다시 한번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기조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포트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이 포트를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존재한다. 그런 종목들은 바로 이런 시장을 만들었던 요인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거기 안에 재료가 있고 돈이 몰리고 수급이 몰린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뭐 내일 같은 이런 AI 데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그런 이벤트들이 꽤 많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포르쉐 상장도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관심이 가는 재료가 확실하게 존재를 하는 그런 섹터 내에서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그 관련 테마 관련 주들이 10개 정도 모두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2개에서 3개만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별적인 안목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시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 같은 전략도 정말 신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의 멘트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우리 유세벽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불안하죠. 지금 0.08%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0.18%,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얼마나 돌려줬느냐. 사실은 저는 어저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기대 심리를 무너뜨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패닉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줬느냐? 그렇게 강하지만도 않았다.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의 정책 대응,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장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국채 매입 이렇게 국채 매입 계획 매입에 개입을 하면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출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환율은 또 올라갔고 그리고 인민은행이 적극적 위안화 약세 방어 조치에 개입을 했지만 아시아 증시 그렇게 반등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앞서서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이 잘 짚어주신 내용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만 뭐 로봇 예를 들었을 때 많이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죠. 여기가 과연 매수의 기회일까를 봤었을 때 저는 지금 단기적인 짧은 흐름보다는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이제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플 14 관련해서 부진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과한 우려 같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면서 애플 관련주들 또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솔직하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고 기업 본연의 가치가 부각받지 못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 종목들은 있다. 갈 산업군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정말 분석과 그리고 명확한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좌를 먼저 지키면서 그리고 수익을 메꿔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화 참여 방법이 있는데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신다라면 저와 김영우 전문가가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그레거리님께서 하나 26,000원 15% 매수를 하셨네요. 미래 투자는 하나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 하나그룹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라는 그룹이 사실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예전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하나라는 그룹이 그룹의 지배 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계열사 정리를 하면서 지금 계속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 기업의 움직임을 방향을 계속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런 인수 모멘텀을 작용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자기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에서는 이런 논의조차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하나라는 기업이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 카이와 지금 그렇게 긴밀한 협력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우주항공이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런 매매 수급을 보면요. 지금 이러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무조건 강달러라고 해서 지금 종목에 대한 그런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다. 최근에 엔저 현상에 의해서 엔저 투자가 계속해서 성행을 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이 주식을 일본의 주식을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저 투자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한화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또 싸게 담아볼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화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의 사업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흘러나오는 한국항공우주와의 그런 인수설은 좀 큰 재료다. 원래 보통 시장이었으면은 굉장히 또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이 기업은 결국에 이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주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고 여기에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사실
잘 가는 시장이고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시 자체가 뭔가 기대감보다는 리스크를 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오히려 이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보신 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저는 방향성 자체는 하나가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사실 이 상방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좀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여기 지금 하방 추세를 뚫어내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주가에 가져다 줬는데 아무리 그래도 증시 전반적인 증시의 하락 흐름은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낙폭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하나라는 주가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는 그런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청자분의 타점 26,000원을 본다면 최근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더 이상 비중을 싣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하나라는 이 그룹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주회사라는 게 코리안 리스크에 의해서 사실 많이 할인율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 하나는 최근에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히려 플러스적인 요소로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손절 라인을 굳이 잡기보다는 지금 현재 반등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23,000원에서 4,000원 라인에서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좀 주가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기간적으로 길어질 수 있는 분명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다림이 싫다면 저는 23,000원 라인에서는 포트를 잠깐 뺐다가 다시 증시가 반등이 나올 신호가 올 때 실물 경제의 신호가 다시 올 때 이 하나라는 주가를 포트에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해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기간을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기간적으로 부담이 되신다 하면은 저는 23,000원이라는 이런 포트를 이동하는 비중을 덜어가는 그 라인을 설정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일치월장님, 자이언트 스텝 23,00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주셨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AI 기반의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3대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진 기술력이라던가 향후 미래 성장성은 보증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게 됐었을 때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뜨거웠었던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이 NFT가 붙여준다라면은 굉장히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썩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위에 8만 원대에서 잡지 않으셨고 충분히 조정 줄 만큼 조정을 왔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그 모든 종목들을 하방 압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시장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늘색 지지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엔벨로프 하단 라인인데 20% 비율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하단 라인을 찍었을 때 주가는 반드시 튕겨줍니다.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바닥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반등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시기가 언제냐 3분기에 턴키를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은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 시점을 봐야 되는데 10월달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죠.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데 하지만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XR 관련해가지고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산업군 메타버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배워야 산다 시간이라던가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 시점 불안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볼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근데 지금 일치월장님 같은 경우에 20%의 비중을 들고 계세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고 저는 현 시점 그냥 좀 여유 있게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물론 그 기다리는 구간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버텨야 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손절가 라인을 제시드리고 싶진 않고 저는 향후 한 6개월 정도의 운용 기간을 가진다라면 저는 충분히 진입가 그 위에 3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아제강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유 아일랜드님께서 14만 5천 원에 세아제강 5%입니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진단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귀엽게 말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스크랩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시와는 좀 반대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한 그런 압력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증시의 그런 하락과는 어떻게 본다면 하락에 비하면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최근에 스테인리스 파이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국내 관광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 현대가 아니죠, 포스코 관련해서 이 공장 중단과 관련해서 이런 반사 이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를 대응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IRA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가스, 액화 저장 설비 같은 이런 건설들이 늘어나면서 강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세아제강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지금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14만 5천 원이라는 그런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담이 크게 그나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라는 비중을 쭉 가지고 가시다가 이 세아제강도 결국에 다시 한번 신호가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전에 분석에서 새벽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추가 매수 타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신호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여기 보시면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존재는 하는데 아직까지 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선을 터치하는 선이 여기 그 다음 지지 매물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라인이 한 12만 5천 원 라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춰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인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많은 양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지금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 세아제강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12만 5천 원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 매수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왕눈이님, SPG 18,300원에 비중 5%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이 돌 때 추가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18,300원에 비중 5%. 지금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선택도 잘하셨다. 지지, 그러니까 21선 지지를 바라보고서 진입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 차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16,000원까지는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지금 50% 라인을 깬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수치만 봤었을 때는. 하지만 이 16,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바치고 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로봇 관련한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냐를 봤었을 때 저는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여기 AI 지금 감속기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그런 그 산업화 생산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펀더멘탈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저는 기다림을 가지고 좀 기다렸으면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의 타점은 저는 딱 16,000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61선과 121선이 강하게 받쳐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밑에 14,000원대에서 한 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두 번에 걸친 추가 매수가 저는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지수가 너무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두 번 정도는 더 밀어뜨릴 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의 비중이시니까 16,000원대에 오면은 추가적으로 5% 정도, 그리고 14,000원대에 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 총 20%의 비중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큰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다. 운용기간은 단 1년 정도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무언가 실적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반등 타이밍에 줄 때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AI가 있고, 그리고 로보월드라는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계속적으로 삼성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에서의 이 로봇 관련 움직임들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랑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3대 로봇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만큼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문의를 해주셨네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원익 IPS, 예. 아, 원익 IPS? 혹시 예. 매수 가격은 얼마일까요? 45,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 비중은 10%이신가요? 예, 예. 아, 네. 45,000원에 원익 IPS 10%. 아, 예. 일단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맞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래도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회사이죠. 자, 반도체 예. 장비 회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세워지느냐, 그리고 그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장비가 이제 공급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 근본적으로 반도체가 잘 팔려야 이 반도체 장비도 결국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장비에 대한 그런 실적이 추가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S의 최근에 보시면 지금 4분기에 고객사 신규 공장, 즉 고객사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신규 공장으로 장비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 반도체 장비 부분의 매출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하락을 한다는 거는 찾는 사람이 많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왜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바로 글로벌 IT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뭐 때문에?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하락하는 시장에 대응만 잘한다면 나중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 상장 이후로 저가, 최저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저는 한번 매수 타점을 잘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2만원 라인부터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되,
지금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10%의 물량을 그대로 담으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분명히 좋지가 않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씩 2만 원 라인 아래에서부터 담아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라인이 16,000원에서부터 2만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 과대낙폭이 나오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과대낙폭이 나오는 5%에서 6% 이상 떨어지는 그런 과대낙폭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되 비중을 1%에서 2%씩 꾸준하게 담아가시면 아마 평단가가 맞춰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3만원까지만 맞추신다면 증시가 올라올 때 이 원익 IPS랑 장비 업체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왜냐? 나중에 비메모리든 메모리 반도체든 굉장히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증권가에서 내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하는 그런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이미 높은 단가에 좀 들어가 버리셨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16,000원에서 2만원 라인에서 과대낙폭이 나오는 구간, 그 구간대 1%에서 2% 비중씩 계속 담으시다 보면 결국에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비중 20% 정도의 3만원 평단가만 맞추신다면 저는 증시 회복될 때 전 내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그때 수익권에서 전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원익 IPS라는 기업이 장비 공급도 잘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 더 나아가서 한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럼 최종으로 얼마 정도 됐으면 매도를 하면 될까요?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도 가격을 얼마 정도 잡아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3만원까지 그 금액이 맞춰지실 거예요. 그러면 3만원에 그 평단가에서 비중을 추가 매수한 비중은 더시고 저는 최종의 목표가를 35,000원에서 4만원 라인 사이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 네, 한올 바이오파마. 네네. 진입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26,800원에 15%입니다. 15%에 26,800원.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한 종목이네요. 네네. 이제 8월 달에 들어가셨나요? 작년 8월? 네네. 이때 완전히 그 임상 기대감으로 이렇게 진입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종목 어떤 점이 크게 궁금하세요?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손실을 좀 작게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추가 매수 없이 나와야 될지, 매도 가격하고, 네. 앞으로 네. 좀 전망 같은 게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이 제약바이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들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가격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만 무시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심리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의 1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지금 3개월 만에 주가가 10,000원이었다가 40,000원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은 종목이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시총이 7,000억에 달하는 그런 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 또한 다들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밀린 적이 있죠. 밀렸던 적이 왜 2월 달에
이뮤노만트,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이 임상시험 중단 소식 속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었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바꾸서 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돌파 매매를 시도하신 것으로도 보여져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가 바닥일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확 줄여보면은 지금 이 라인이 어느 정도는 받칠 수 있는 라인이구나를 볼 수는 있는데, 저라고 한다면 13,200원대가 아닌 만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가 있겠구나를 가능성을 좀 열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만약에 뭐 5%다, 10%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분할 매수로 이렇게 지금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저는 지금 현재 15% 비중이 들어가셨다라는 이 부분을 참고를 했었을 때 약 한 5에서 10% 정도 만원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면 이 11,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 때 매물대가 부딪혀 있어요. 물론 과거 백데이터의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11,000원대까지 찍힌다라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굉장히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저도 김영우 전문가가 앞서 말했듯이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 또한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을 본전을 찾기보다는 내 계좌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방어하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그 시점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를 했었을 때 저는 만약에 11,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18,000원 부근에서는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뉴스가 임상이 성공이 됐다, 아니면은 어디와 계약 협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굉장히 호재성 발언들이 터진다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 목표가를 한 18,000원으로 잡아야 되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18,000원인데 이게 주가가 지금 13,000원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대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18,000원까지 올라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000원대에서. 네, 왜냐면은 이 올라갈 때도 뉴스가 어떻게 붙어주느냐, 이 바이오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정말 획기적인 의약품을 개발을 한다, 혹은 아니면 거기에 임상이 돌입했다, 이런 소식들, 그리고 안구건조증이라던가 뭐 이런 치료 같은 것들이 3상을 통과를 했고 여기에서 정말로 4상이 통과가 되네, 이런 뉴스가 붙는다면은 정말 주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정말 무섭게 뿜어줄 수 있는 곳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은 좀 가지시고,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18,000원 올라가는 그 길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11,000원까지 밀린다라면 그때 네. 한번 저는 고려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엘컴텍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비빔만두님께서 매수가 1,060원에 비중이 좀 크네요. 40%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엘컴텍은 문의해주신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LED 조명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 부품, 특히 소형 휴대폰용 카메라용 렌즈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 미만, 746억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투자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또 크게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의 하방 압력을 좀 더 크게 받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엘컴텍이 사실 주가가 끌어올린 이유는
바로 이제 금 관련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이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금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수출 금지를 하면서 이 엘컴텍이라는 회사는 몽골의 자회사가 있는데 바로 금 광구 탐사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금값이 올라갈 때 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재료들이 이 일컴텍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컴텍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1060원에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1060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아마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 평단가가 맞춰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컴텍이라는 주가가 저가 매수 이런 단어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펀더멘탈이 그만큼 많이 모자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금, 구리, 아연에 대한 자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금의 선물 가격을 보면은 거의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660이 라인이 무너져가지고 금에 대한 모멘텀은 더 이상 좀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좀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권을 좀 보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1200원 라인이 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무너지면서 좀 과대 낙폭이 더욱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00원까지 한 번의 터치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고 시가총액이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주면 당연히 저도 좋고 시청자님도 좋겠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여기 라인이 올라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빠르게 비중을 조금씩 옮겨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지금 시장에서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9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좀 과감하게 덜어내야 되는 종목이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라도 좀 비중을 덜어가시면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현금 보유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좀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들어올 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대응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금값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해보자면,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 시장은 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처로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떨어진 금이다. 금 같은 경우에 떨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비중을 좀 덜어서 1, 2%씩이라도 덜어서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아니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1970년대를 많이 빗대어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시장 흐름이 70년대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는 전부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니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미니 강의를 이제 하락장 속에서도 주도주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주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방으로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횡보의 시간도 있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을 지나갈 텐데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들 그러면 주도 섹터, 주도 산업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저는 1970년대 좀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1970년대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비관과 회의의 시기였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온 호황이 막을 내렸었고 그리고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폴 볼커가 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시 한번 80년대부터 랠리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버프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 또한 체질 개선을 충분히 이루어냈었다. 그리고 지금 시총 1, 2위를 다투는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또한 그때 상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한 국면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말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힌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혁신을 도외시했던 기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제조업을 들 수가 있겠죠. 디트로이트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 60년대 그 소비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때 실용성보다는 아무래도 그 디자인이라던가 출력 기름 먹는 하마로 유명했었죠. 출력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경기 침체가 오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가성비로 승부를 하는 일본 자동차들한테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오일 쇼크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기름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차들을 찾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무너지는 기업들도 있었었지만 거기에서 치고 나갔던 기업들 거기에는 이제 차입과 인수합병 중심의 복합기업 이런 전략을 택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붕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는 76년도에 애플을 창업하고 여기에서 획기적인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애플2라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PC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 산업을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75년도에 설립돼가지고 86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470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물류센터로 이 화물을 중앙으로 딱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목적지로 발송하는 이런 사업 계획을 이 창업자가 대학 때 이렇게 구상을 했고 거기에서 만든 회사가 페덱스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로도 쓰이고 있죠. 선행하는. 근데 이때 그 76년도에 이게 상장이 되었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고급화 전략으로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시애틀에 고급 브랜드 커피를 굉장히 프랜차이즈로 완전히 확대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GE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잭 웰치, 경영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잭 웰치 관련해서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들도 있고 한데 그 잭 웰치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했던 거죠. 기업을. 그러면서 어떤 산업으로 주요 산업군들로 그 적자나 아니면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산업군들은 쳐내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90년대 말에는 다시 한번 시총 1, 2위 완전히 주도 기업으로서의 변모를 했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탈바꿈을 할 때 어떤 기업이 있을까를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오고 있고 침체가 온다라면 그 이후에 가장 빠르게 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는 분명히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로봇 산업. 왜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동화 장비들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감속기라던가 협동 로봇이라던가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리고 인구 절벽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 산업은 커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당연히 이 모든 산업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지금 에너지란이 굉장히 거세죠. 그리고 겨울철, 이제 유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천연가스가 그리고 석유가 과연 대체를 해줄 것인가를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의 넘어가는 흐름은 자연적인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리백을 외치는 기업들 필두로 해서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산업들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항공, 이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라던가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산업들, 이쪽은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투기성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무언가 종목들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던가 메타버스, 아까 전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저는 정말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를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분이시라면은 저는 지금의 주가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470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단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 계좌가 분명히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10월달 실적 장세일 대비를 했었을 때 환율 수혜주, 그러니까 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플란트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바이오젠이 치매, 알츠하이머 병 신약의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그동안 75만 원까지 밀렸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거래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월달 이제 실적 시즌 대비해서 그렇게 환율 수혜가 기대가 되고 무언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는요,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건 이제 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연준이죠. 근데 연준이 지금 최근에 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패턴과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그런 금리를 다룬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행위이죠. 금리를 높여서 이 현금,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리를 높여서 바로 은행에 애치를 시키면서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다. 연준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사실 긴축을 한다고는 해도 실제로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7월이나 8월 달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대감을 좀 무너뜨린 게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전환을 시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심리, 좋은 기대감이 아니죠. 이 기대 심리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8월의 잭슨홀 미팅은 굉장히 과거 연설과는 좀 다르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엄청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연준의 한마디의 시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예상치라는 것들을 내놓았을 때 그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정말 크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아까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유럽발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실물 부분에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 연준에 대한 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저는 여전히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구간은 저는 올 수밖에 없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긴 싫지만 실제로 이 건강한 증시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바닥을 다시 찍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구간에 한번 들어섰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이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맨델 토빈 효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연준이 미리 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하락하거나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본다면 실제로 이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떠한 발언들, 연준의 의원들이 하는 발언들에 의해서 증시의 그런 밸런싱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연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어떠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연준 의원들이 어떤 느낌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증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도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점도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높게 상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예상치보다 높게 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 연준에 대한 그런 소통 그 불신도 같이 확대가 되면서 증시가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오히려 그냥 애매한 표현보다는 확실하게 표현을 감행을 해주면서 오히려 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왜냐? 실물에 대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증시가 좀 하락폭이 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증시를 어떻게 본다면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의 입장에서는 증시가 예상치보다 부합을 못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매파적인 발언을 강하게 이어나고 나서 처음에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거기 안에서 횡보 안에서 다시 증시를 올리는 게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PI, 지금 올해 CPI라든지 아니면 코어 CPI 예상치가 실제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 그만큼 파월에 대한 그런 평가도 내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연방기금금리의 선물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FOMC 전후 그리고 9월 FOMC 전후의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궤적에서 보다시피 이 CPI에 대한 기조 그리고 선물곡선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 인상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25bp라는 부분보다는 강하고 빠른 통화 긴축 임에는 확실하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75bp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이 선물 곡선에 나타나져 있고 이 선물 곡선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측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라든지 선물 곡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있어야만 즉 타버린 지금 증시의 산을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 즉 비료도 뿌려주고 여기에 대한 좀 강압적인 기조가 전 분명히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저는 분명히 증시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온다. 그 기간을 버티고 견딘다면 보수적인 대응으로 견딘다면 저는 반드시 이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보유화를 통한 그런 우리의 다시 증시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나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이 투자의 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 김영호 전문가랑 달려왔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 예정이었는데 발표가 됐죠. 직전 수치가 0.9%에서 마이너스 0.9%에서 0.6까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 예상치는 부합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유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 8월 YOY 기준 7.9%에서 크게 증가한 9.4%를 예상을 했는데 10%가 찍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비롯한 이 유로존 경기 침체가 정말 경고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또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1,200포인트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받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너무 낙담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리 죽을 것 같이 밀어 제끼더라도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 반등 타이밍을 잘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들 얻어 가시기 위해서 투자의식 2부에도 함께 하니까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